신동아 창간 93주년 기념 특집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0일이면 5년 임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 셈인데요. 이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5년 임기 이제 절반이 지나게 되는 셈인데요. 전반기 국정 운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은 좀 이례적이잖아요. 네. 가장 큰 이례적인 거는 출범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칭 말하는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데드크로스를 극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냥 이례적이고, 네. 두 번째는 임기가 반환점이 돌기도 전에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20%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게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수치보다는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당했는데요. 네. 갤럽 4월 3주서부터 시작해서 9월 4주까지 17차례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30%대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다 20%대로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보통 임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지도율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게 반환점도 돌기 전에 나탔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이례적이고, 그리고 뭐 집권 세력으로 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 한마디로 국정 운영 전반적 평가는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낙제점에 해당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엉망이죠.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이게 임기 이제 반환점을 돌면 그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처음에 엄청 올랐다가 그 지지율이 이제 기대감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현실화돼요. 그렇죠? 네. 그게 대충 40에서 50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임기 반환점 돌면은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나서가지고 뭐 선긋기하고 뭐 심한 경우에 탈당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건 그냥 처음에 되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대치도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50%대인데 거기서 바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계속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까지 갤럽은 20이 나왔고, 네. 리얼미터는 꽤 많이 나오는데 높게 나오는 편인데도 이번에 25%를 찍었단 말이죠. 이쯤 되면 사실상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2년 넘게 이어지는 주된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우리 제이코브 시오리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나왔을 때 이제 그 폭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얘기를 할 때 촉발 요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거는 촉발 요인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저 요인을 봐야 되거든요. 가장 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에게 기대했었던 게 가장 큰 게 뭘까 한번 평가를 해보면, 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래,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은 문재인 정부 때의 무능과 실정을 좀 바꿔서 정상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기대가 실제로 바로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지라고 하는 사람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민심 위반이 단계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기대 단계에서 실망 단계로 가고 분노 단계로 가고 좌절 단계로 가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저 요인은 뭐냐면 윤석열 다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훼손시킨 거죠. 네. 정말 공정해? 그럼 문재인 정부랑 뭐가 다르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야속할지는 모르지만,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였었죠? 누가 덜 나쁜가? 비호감 대선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부쪽에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측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0.73%라는 아주 적은 차이로 승리를 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다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것이 담론 수준에서 뭐 자유와 연대라든지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뭐 연대와 글로벌 중추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냥 담론인 거고, 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그 불신과 더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좀 무능한 거 아닌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일반 민심 속에서 좀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윤석열 정부의 이 그 낮은 국정 그 지지율, 이 핵심적인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주류였을 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과거의 지형은 20년 전 지형을 보세요. 호남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부 쪽을 하고 경상도 하고 서울이 연결됐잖아요. 경부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호남이 고립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딱 뭐예요? 완전 다른 양상이죠.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 아니라 어느새 수도권 정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TK 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포위되어 있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아직도 이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회의 주류가 산업화 세력이잖아요. 네. 그걸 이거 했던 세력들이 지금 뭐가 되면 70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연사에 따라가겠죠.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100만 명이 사라지거든요, 그쪽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저 같은 이제 586 세대가 이미 60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50대에서 갈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60대도 그 코호트 효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민주화의 그 기억도 한국 전쟁의 기억만큼 강력한 거거든요. 20세 때 형성된 그 세계관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보수화가 별로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화는 되는데 의식은 아직도 민주당을 찍는 그런 식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사는 거 보게 되면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부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직도 진보적이라는 허위의식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치 투표로 나타나니까 민주당 지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지형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형에도 전체적으로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이겼던 건 뭐냐? 조국 사태 때문이에요. 워낙 잘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이재명을 어떻게 찍어. 이것 때문에 겨우 간신히 된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딱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은 겨우 이겼던 건 뭐냐면 보수 중도 연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상 선거 3일만 늦었잖아요. 네. 그럼 질 뻔했어요. 투표 네. 3일. 네. 계속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벌어졌다가 점점 그때 대선 캠프부터 벌써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잘못됐다.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가 이미 그때도 얘기 나왔고 사과 못하겠다는 버팀도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김건희랑 통화한 대부분의 내용이 사과 내용이었거든요. 사과해라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 억지로 그때 사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대선까지 끌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그럼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깬 게 중도연합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3.1절 행사 그 기념사를 딱 들어보니 이게 무슨 3.1절이야 아니면 6.25 행사야? 자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이게 이념적이다는 겁니다. 아이디올로지 레이즌 딱 돼서 70대 이후에 반공보수들 그쪽에 소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아젠다마저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란 소리나 듣고. 네.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준석을 쫓아내잖아요. 세대 연합을 깨버린 겁니다. 그때 결국은 뭐냐면 40대 이후 50대, 60대 초까지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2030 같은 경우에 20하고 30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반 갈려요. 남자는 약간 국힘 쪽이 많고 여자는 그거보다 좀 더 차이 나게 민주당 쪽이 많고.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표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이준석부터 내치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중도연합, 중도보수연합이 그걸 이미 깨뜨리고 네. 그 다음에 세대연합을 딱 깨지니까 이제 고립이 돼버린 거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돈키호테 같아요. 보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아이디올로지 레이든이라 그래요. 이념에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앉아서 뻘소리를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참패를 했잖아요, 계속. 네. 몇 번 참패를 했으면 배워야 되거든.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래요? 난 전광판 안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광판 안 보고 맨날 자기 사람들끼리만 그 세계 안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정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생쥐도 말이죠. 생쥐한테 미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영장류인데도 생쥐만 못해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근데 배우기를 거부해요, 지금. 거절하고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나머지도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이미. 네. 볼 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고. 네. 아유, 이 가혹한 이 평가를 해주셔서. 뭐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요. 예.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제가 나온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카빙턴 교수가 쓴 Coalitional Presidency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네.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일치가 오는 게 할 때면은 이제 실패한 대통령이 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중도 보수 연합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겨우 0.73%를 이겼는데 네. 과거도 한번 보세요. 김영삼 정부 때는 뭐 3당 합당했는데 JP를 95년 1월 달에 쫓아내요. 네. 충청 이탈을 하잖아요. 그 이제 선거연합하고 통치연합에서 그걸 깬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DJP 연대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JP랑 결별을 하면서 잡년과 결별을 하면서 굉장히 위기를 마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지금 얘기했던 이 선거연합에 대한 부분 속을 너무 쉽게 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예, 뭐 프레지던셜 파워라는 책을 쓴 그 뉴스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치에서의 힘이라는 거는 권력에서는 그건 설득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대통령이 직면하게 되는 위협으로 4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미숙함입니다. 두 번째가 순진함, 세 번째가 서두름, 네 번째가 오만함이거든요. 네. 이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고 경륜이 있으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정말 싫다 그러면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네. 아유 뭐 이 대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장관으로 가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은 그럼 이준석 대표가 안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표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는 식으로 보니까 아까 얘기한 세대 연합을 깨트리게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 그 미숙함을 좀 보였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서두른 거죠. 본인의 정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고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자기를 우군화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중도 연합을 계속해서 쭉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이거를 깨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서두름이 있었고 오만함이라는 거는 뭐 내가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결국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지형에 대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제 세대 연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016년도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어요.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겼고 2020년 총선에서 이겼어요. 특정한 정당이 전국 선거에서 4차례 연속 이긴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유일했었죠. 그런데 왜 그러면 2021년도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지고 2022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 졌느냐. 우리나라에서 2012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요. 그 대선에서의 지형은 뭐냐면 2040 대 5060이었었어요. 세대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50대가 투표율이 무려 82%를 가져갈 정도로 당시 386. 네, 386. 그러니까 이 50대가 이제 점점 그때가 벌써 2012년이니까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 386 세대라는 거는 60년부터 69년생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60년생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 이제는 60대 초반까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030 대 4050, 6070으로 3분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2030이 4050과 세대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번의 선거에서 이겼는데 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패착 이것이 오면서 2030이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당시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 선거에서 이탈을 했다가 대통령 선거 때 2030이 불화가 된 거죠. 또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도 각종 조사를 보면 2030이 4050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과거는 20이 결국은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과 비슷한 걸 보이다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2030이 오히려 과거 같은 4050과 결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50대 6070이 되는데 이길 수 있나요? 네. 이건 어려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만든 거는 누구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식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 세대의 나름대로의 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데 승리한 것들을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착각이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집권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집권을 포기한 거 그게 비전이 없는 겁니다. 지금 네. 비전이 없고 오로지는 지금 그 국회의원이란 직이 정치인이란 직이 이제 직업이 돼 버렸어요. 일종의 생업이 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 누구한테 가든 간에 내 자리거든. 지금 그쪽이 그렇거든요. 일단 보수 전체에 뭐 인구학적으로 보나, 그다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나, 일단 위기 빨간불이 왔는데 위기 의식이 없잖아. 그냥 간다면 된다라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건 뭐 보수의 위기고 뭐 누구의 위기일지 몰라도 내 위기는 아닌 거야.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다 TK 아닌 PK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맹주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역 국회의원이 된다면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천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력이거든요. 네.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의 실정들, 정부의 실정들, 그다음 집권 여당의 실패를 짚으면서 그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로 나타나냐면 원내와 원외의 대립으로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붙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정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